의미 있는 조직은 영향력을 창조한다.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번다. 더 유능한 직원을 끌어들이고 많은 삶을 바꾼다. 많은 기부를 끌어모으고 더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의미? 더 자를 향하여 쓸모없어진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바로 여기 지금 우리에게 주도권을 잡을 새로운 기회가 있다. 변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계와 전험성 그리고 가능성을 창조하는 여정으로 뛰어들도록 만들 기회가 있다. 리더십은 기술이자 예술이다. 그리고 리더십은 배울 수가 있다. 우리는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 선언은 단계별 지침도 단순한 각본도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했는지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곳을 그려봄으로써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안전은 노래.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있거나 혹은 빠질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도 당신의 프로젝트를 잘 해지 못할 것이다. 세뇌는 강력하고 지배적인 시스템이 진실이 아니거나 일반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문화적이고 지적인 현재 상태를 영상화하고자 할 때 모습을 드러낸다. 일과 학교 혹은 이웃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세뇌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또한 성공에 관한 것도 아니다. 세뇌는 인종, 계급, 성적, 취향, 직무, 역할 등 수많은 다양한 기준에 관한 것이다. 공격은 여전히 공격이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미묘한 공격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게 먼저 바라봐야 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보낼 10만 시간에 비해 과연 무엇을 믿도록 훈련받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 진실이 아닌 그들의 꿈과 두려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우리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사회 부조리와 세대, 계급과 접근이라는 확고한 시스템, 지배적인 시스템의 세뇌, 이 모두는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증폭시킨다. 산업적인 트라우마와 높아지는 요구는 많은 이가 보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이끌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들고도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의자를 잡아 빼는 것과 같다. 그러고서 우리에게 다시 의자에 앉으라고 이제 더는 믿을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산업 경영자들은 종종 이런 불신을 이용해서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더 많은 복종을 끌어낸다.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당신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나 의미 있는 일 하는 조직에는 명료함, 전문가 정신, 참여가 가능성의 문을 여는 문화를 창조한다. 의미는 신뢰를 요구한다. 그리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형성된다. 리더는 어디 있는가?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공정함과 소속감이 깃든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수많은 책과 논문이 나와 있다. 경쟁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잠깐 시도했다가 이내 포기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효과가 없다. 제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스스로 일하도록 요구했을 때 그들은 숨거나 물러서기만 했다. 왜 놀라는가? 10년 혹은 15년 동안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을 세뇌하고 괴롭히고 적을하고 이후에 직장에서 또 수십 년 동안에 그렇게 하고서는 왜 사람들이 다시는 공경에 처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두려운 착취, 강압의 선언거리를 만드는 공범이다. 의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쉬웠다면 이미 만들었을 테니 말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난. 수직적인 경영 시스템에서 상사는 프로젝트 전체를 맡고 이를 구분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부분을 맡고 이를 더 작은 과제로 구분해서 조직 체계를 따라 그 책임을 다시 하산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담당한 부하 직원을 질책한다. 그렇게 질책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나 문제를 누구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문제는 복잡하고 시스템은 각각의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이는 자신이 맡은 책임에 대해 긴장한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대상을 측정하는 대신에 이상한 대체품을 측정한다. 가령 근무 시간이나 이메일 답변 혹은 회의에서 보이는 카리스마 같은 것들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난을 기다린다. 편파적이지 않은 대화. 존 허드슨은 실리콘밸리에서 존경받는 비즈니스 코치다.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그의 4단계 접근법은 기술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 따른 것으로 유명하다.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게 하는 상호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와 믿음의 체계는 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이들이 노를 젓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항해하도록 만든다. 그는 고객과의 대화에서 어떻게와 무엇에 관한 질문을 던져버려서 조직이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두 질문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은 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은 좋은 출발점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관계가 시작이 된다. 이것의 진정한 질문이 뒤따라야 한다.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는 수사적인 논쟁이 아니라 발견으로 이어지는 편파적이지 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편파적이지 않은 임파티얼 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편파적인 파티얼이라는 말은 700년 동안의 공범의 혹은 더 거대한 선보다도 이기적인 관심에 가는 것을 의미했다. 관리자가 어떻게 편파적으로 되어가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어떻게와 무엇에 관해 질문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한다. 무엇을 하라. 관리자는 그들의 상사가 자신에게 부여한 목표와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변하며 보수를 원한다. 그러나 한계 상태를 추구한다면, 즉 여기서 저기로 가는 의미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단일궤도를 달리는 기차를 모르는 것이 아닌 발견 모드에 있는 것이다. 지식이 아닌 과정에 존재하는 것이다. 호기심에 대답을 찾고 시도하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유혹적이지만 종종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를 이해하고 문을 닫기 때문이다. 특히 그 목표가 안전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위협한다면 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는 진정한 놀라움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다. 놀라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을 찾지 않는 결말이 열린 호기심이다. 과정과 원칙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농구 경기를 미리 계획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와 절차에 집중한다면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가 진행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편파적이지 않은 마음가짐은 우리 문화가 전통적으로 전향적이고 강력한 상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들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얻는다. 중요한 질문. 엔지니어, 의사, 카레이스의 일은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그들은 검증된 방식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쓸모있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다음은 우리가 함께 일하려고 할 때마다 던져야 할 질문들이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예산은 또 그리고 제 시간을 맞췄는가? 또 변화에 대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는가?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쓸모있는 기준을 발견했는가? 조직으로서 중요한 질문임에도 쉽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기 전에 팀원들과 함께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사전 부검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가정에 큰 성공이 되어서 업무의 모든 단위를 프로젝트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담당하게 될 고객, 출시해야 할 제품, 투자자와의 통화 등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목록으로 미리 작성해보자. 무엇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누가 약속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위험은 무엇이었나? 시작에 앞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피드백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의도는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를 설명하고 이름을 붙일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가능한 미래는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준다. 의도는 참여, 함께할 기회,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책임질 기회를 요구한다. 함께 의미를 향해. 이누이트 족 사람들은 중요한 길이나 위치에 돈을 쌓아 이늑슈크를 만들어서 표시하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늑슈크란 원래 인간의 자격으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인 행위이자 공동체가 창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늑슈크가 없을 때 우리는 특정한 장소를 놓치게 된다. 그것이 없을 때 길을 잃는다. 임의적인 것도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이 영토 안에서 바로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로 의미를 가진다. 다양한 유럽 전통 중에서 돌무덤은 이늑슈크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말이다. 행위는 돌무덤에서 돌을 가져가거나 이늑슈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왔던 이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었기에 우리는 이로부터 배우거나 더 추가할 수 있을 뿐이다. 지도를 그리기 전에 나침반. 혁명은 변화를 몰고 온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기는 힘들지만 다가올 변화의 흐름은 따라갈 수 있다.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산업이나 문화가 따라가야 할 지도를 그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한참 전부터 말이다. 우리는 살아온 동안에 컴퓨터의 등장, 인터넷의 발달, 환경 파괴, 산업주의의 정식에 따른 혁명을 목격했다. 세계 중반의 모습을 드러낸 소비자 혁명은 수월했다. 값싸고 편리하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었다. 인터넷이 등장할 무렵에 똑똑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인터넷은 무엇을 원하는가? 인터넷 사용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가 원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더 많은 개인 간의 연결, 더 넓은 대역폭,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라고는 그 신기술을 건드리는 모든 대상을 혁신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징후였다. 케빈 켈리는 기술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대단히 쓸모있는 북극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움을 줬다. 저리란 맞서 싸울수의 대상이 아닌 항해를 위한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구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 탄력적이고 가벼운 발자국만을 남기며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이야말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관성을 얻고 있으며 변화를 몰고 있다. 지구는 우리의 고객이며 우리가 지구를 위해 일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선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간단하다. 규모를 떠나서 모든 조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의미를 창조하는가? 이는 분명히 과거 산업주의자들이 던졌던 질문은 아니다. 인터넷 사업가들이 던진 질문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주식시장이나 지역의 유통기업 혹은 인터넷 서버의 클라우드를 확장하는 과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물품 보관 서비스 창고를 채우거나 그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 변화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정답은 나와 있지 않다. 다음은 나침반, 즉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방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나침반이 가리키는 것은 독립적이며 이것들은 나중에 중첩되고 상호작용할 것이다. 소비자 인터넷 기술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저렴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았다. 인터넷을 키우는 일이 일상적인
비즈니스의 일부가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크고 작은 기업들은 결국 그 흐름을 따라잡았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큰 조직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을 때 대부분의 기업 목표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전기차는 기존 자동차보다도 더 높아진 위상, 더 높은 신뢰성, 더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태양열 발전은 가스나 석유보다 더 싸고 효율적이다. 오늘 거물 기업가들조차 중요한 구성원들로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모든 혁명의 공통점은 불편하다라는 사실이 있다. 기업가들이 1998년에 인터넷을 받아들이고 비영리단체가 접근 방식을 바꿔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성공적인 기업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다. 이런 흐름은 좀처럼 빠르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변화는 혁명적인 것이다. 혁명은 주변부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을 바꾼다.